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트리플 버블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접어든다. 2년간 갇혀 살았던 사람들의 욕구가 한 번에 터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동안 넘쳐나던 유동성이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자산과 원자재 가격을 들쑤셔 놓은 바람에 원가 부담 요인도 폭발 일보 직전까지 압력을 높일 것이다. 2022년 말경이면 두 가지 압력이 맞부딪히면서 물가가 활화산 터지듯 분출할 것이다. 2023년은 트리플 버블의 암흑이 지배할 것이다. 폭증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리고 파월, 옐런 정책 조합의 트리플 버블이 2000년대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돈은 더는 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처럼 난로에 넣을 장작을 사는 것보다 돈 뭉치를 넣어 태우는 것이 더 싸게 먹힐지도 모른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급하게 자국 화폐 가치 방어에 나설 것이다. 속도전이 시작되고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고금리 세상으로 뒤바뀔 것이다. 풀어놨던 양적 완화 통화도 빠르게 회수되면서 실세 금리를 자극할 것이다. 늘 그랬듯이 시장 붕괴는 부동산에서 먼저 시작한다. 고금리와 통화 환수를 이기지 못하고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한다. 부실 채권 압류 물건이 매물로 쌓이고 급매물이 또 다른 급매물을 부른다. 함직 건너 하나씩 매물 딱지가 붙는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시세를 분출해온 부동산 시장이 암흑 속으로 빠진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2000년대 최악의 부동산 붕괴가 전 세계를 덮친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함께 주식 시장도 폭락이 뒤따른다. 주택 금융 채권 부실화로 신용 경색이 시작되고 금융기관들이 휘청인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 매도에 나서고 펀드 환매 신청이 몸을 터지듯 한다. 시세 급락은 마진콜을 부르고 마진콜이 다시 시세 급락을 소환한다. 추락하는 자산 가격에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실업률이 10%를 뛰어넘어 치솟고 월급 통장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줄인다. 부동산, 금융, 실물, 복합 불황의 쓰나미가 덮친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왜곡시킨 시간은 이렇게 사상 최대의 버블을 만들고 곧이어 사상 최악의 세계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을 것이다. 코비드19 팬데믹과는 달리 언택트 기업들도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급감하는 매출과 높은 비용 구조로 인해 거대 공룡으로 성장한 언택트 기업은 휘청거리고 엄청난 숫자의 인력이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조지 F 케네디가 주식을 대거 매도하여 대공황의 주식시장 붕괴를 피한 것이 구두 닦기 때문이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월스트리트의 한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았는데 어느 날 구두 닦기가 그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조지프는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판단하여 그날로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그렇게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조지프 케네디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구두 닦기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만으로 주식시장 붕괴를 직감하고 연이에 급등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지 F 케네디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보 탐닉 성향 때문이었다. 그는 정보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에 탐닉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서부터 온갖 공개 정보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의 과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구두 닦기가 활용 점정을 한 것일 뿐이었다. 우리나라도 쓰나미를 피해갈 순 없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덮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쓰나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붕괴를 피해간다. 조지프 케네디처럼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에 정확하게 올라타는 사람은 붕괴를 피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펼쳐질 새로운 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만들어왔던 조그만 자산을 모두 잃고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모든 현재의 현상을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지나간 기록을 살펴보면 언제가 내지를 타이밍인지 그리고 언제 발을 빼야 하는지 눈에 보인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버블인지 혹은 마이너스 버블인지 버블이라면 얼마나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도 알 수 있다. 단언하건대 지금의 부동산은 용광로이다. 부동산 억제 정책이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에 유명한 격언이 있다. 단기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고 장기에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부 정책은 시장 교란 요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03년에서 8년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로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념을 도입하려 추진했던 정부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부동산 공개념을 법제할 수는 없었고 결국 세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정책을 구사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이 그런 정책들이고 이런 정책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는 구축 보유자들의 매매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하여 이대로 원천 봉쇄했다. 신축 공급도 틀어막은 것이다. 공급 부족을 우려한 부동산 선매수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가격을 밀어올렸다. 가격 급등과 함께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고 결국 실수요, 가수요와 투기적 가수요가 뒤범벅되면서 커다란 버블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책은 단 한순간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로 끝났다. 시장은 이런 인간의 자연성이 집결된 집합체이고 따라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자연성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위는 그것이 설령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시장을 교란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종종 정부는 또는 정치 권력은 시장을 계도함으로써 더 큰 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고 난다. 공리주의가 추구하던 윤리적 목적은 인간의 자연성에 기반을 두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윤리적이지 않다. 더욱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인간에게 금욕의 세상을 살기를 강요하는 것은 자연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계몽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자연성에 어긋나는 그 어떤 해법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종언을 고했다. 중국식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탈을 쓴 정치 권력의 축제에 불과하다. 중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된 국가이고 머지않아 이 양극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어떤 사회 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어떤 획기적인 사회 제도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자유시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자유시장만이 인간의 자연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지표들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빨간불이 들어왔다. 언제 버블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시장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을 망라하여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신고가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낙관적 미래에 도취했을 때는 버블을 조심해야 한다. 시장은 항상 버블이 쌓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다. 금리의 결정 인자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 모두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양손에 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만 성장률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지만 성장률은 올라간다. 높은 금리나 낮은 금리, 어느 한쪽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높으면 경기가 차갑게 식고 너무 낮으면 버블이 쌓여서 언젠간 터진다. 따라서 저물가 중성장, 즉 골디락스가
모든 중앙은행이 희망하는 최적의 상태이다. 그러나 골디락스는 장기로 지속할 순 없다. 골디락스는 버블과 이음 동의어이고 골디락스의 존속기간은 버블의 크기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를 구가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장기간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고도 물가가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두 가지 금리 결정 인자는 원래는 상반된 인자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경제 성장률에 맞게 물가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다. 언택트 시대를 맞으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이 두 가지 결정 요인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공식에 문제가 생겼다. 향후 세계는 자산 버블이 뉴노멀이다. 비단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산 시장의 거대 버블과 거대 폭락이 반복될 것이다. 그에 따라 경제도 버블과 대공황을 오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2000년대 모든 경기 사이클은 한결같이 글로벌 대폭락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 시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최소한 수십 년 더 지속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제2물결인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고안되었듯이 제3의 물결인 지식혁명과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고안되기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그리고 자산시장은 거대 버블과 거대 폭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이고 여러분은 그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은 롤러코스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폭등과 더 큰 폭락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롤러코스터의 파도에 순응하여 물결을 타는 사람은 대박이다. 그렇지 못하면 쪽박이 될 것이다. 이제 코비드-19 경제 위기는 끝나간다. 적어도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측정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고 가격에 반영된다. 지금은 팬데믹이 리스크가 되어 시장 자산 가격에 반영이 끝난 시점이다. 앞으로 경제는 회복될 일만 남았다. 백신 접종도 시작되어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점점 좋아질 경제에 부동산 급매물이 나올 리가 없다.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붕괴 시나리오는 더욱더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다. 붕괴하지 않는 버블이다. 관건은 물가 압력이다. 고물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개시 시점이 될 것이고 물가 압력이 높을수록 인상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구리, 철광석, 원유는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향해 질주해가는 것은 역시 중국이 원인이다. 지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이끈 것은 중국이 블랙홀처럼 국제 원자재를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들 원자재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이 완성되는 순간 이들은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대외 활동에 나설 것이다. 미뤄뒀던 해외여행도 가고 백화점 쇼핑도 나갈 것이다. 새 옷을 입고 고급 식당에 가서 호사스러운 저녁 식사도 할 것이다. 새로운 전기차를 장만하고 내친 김에 집안 인테리어와 가전제품도 깨끗하게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 시점은 2022년이다. 2022년은 선진국 가게들이 지난 2년간 못했던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1년을 3년처럼 살면서 예금 통장에 쌓아두었던 실탄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당연히 수요 견인 물가 폭등이 발생한다. 2023년은 21세기 최악의 버블 붕괴로 기억될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그 본질적인 원인이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주식시장에 조정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버블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난 2년의 시간 왜곡은 2022년에 들어서 압축 소비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실물경기나 자산시장 모두에 대분출을 초래할 것이며 물가 대폭등도 현실화할 것이다. 2022년까지 본격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시중 유동성을 양껏 공급해온 각국 중앙은행으로서는 급등하는 물가와 자산 가격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화라산 용암 분출하듯이 터져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준은 3%대의 금리 레벨로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 용암을 뿜어내는 화라산을 멈추려면 4%대 기준금리 레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빠른 금리 인상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먼저 강타한다.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주가에 취해 있어서 금리 인상이 불러올 타격에 대해서는 눈치채지 못한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서브프라임급 주택 모기지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라간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담보권 행사에 나선다. 압류된 물건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거품이 붕괴하는 것을 눈치챈 발빠른 사람들은 보유 부동산 처분을 시작한다.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추가 매물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가격 하락은 다시 매물을 부른다. 은행들의 담보권 행사도 가속화된다. 매물이 가격 하락을 부르고 가격 하락이 다시 매물을 소환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이 대공황 상태에 빠진다. 주식시장도 반응한다. 먼저 금융부분 부실화가 시작된다. 부동산 주택금융회사들의 실적 악화가 그 시작이다. 점점 시장은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되고 주식 매도와 펀드 환매가 가속화된다. 기업 실적 전망도 암울하게 바뀐다. 자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소비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때문이다. 가게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구조 조정에 나선다. 많은 사람이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게 되고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줄인다. 기업 실적은 더 악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해고 통지서가 발송된다. 실적 전망이 암울하게 바뀌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한다. 주가 하락은 마진콜을 부르고 마진콜이 다시 추가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진다. 금융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 매물 위에 또 매물이 쌓이고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처럼 분기 평균 거래량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쌓인다. 추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그림자 매물까지 합하면 평상시에 10배까지 매물이 급증한다. 소득으로 지탱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은 항구적인 가격이 아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루어진 소비는 기업의 실적마저 설탕 유리로 바꾸어 놓았고 따라서 주식 가격도 항구적인 가격은 절대 될 수 없다. 버블은 붕괴할 수밖에 없고 경제는 공황으로 추락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과 주식은 같은 자산이지만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자신만의 전망을 만들어내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것. 정보 탐색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다. 일반인은 뉴스만 보고 전문가는 기회를 본다. 앞으로 수년간은 매도 대응이다.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다. 언제 매도할 것인지의 결정만 남은 시장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에서 얼마간 더 오를 수는 있으나 이후로 붕괴폭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챙길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란 뜻이다. 다만 개별 부동산별로 향후 움직임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 부동산은 지난 2000년대 들면서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가 그것이다. 이 3번의 기회는 몰빵의 기회였다. 이 3번의 기회를 다 잡은 사람은 물리푼에서 강남 아파트를 장만한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2번의 기회만 잡았어도 최소 10억 원대의 그럴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다. 영끌은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따라가기만 해서는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절대로. 현금은 어느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현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언젠가는 현금이 왕이 되는 순간이 온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부동산이 맹위를 떨치는 시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인 가구의 급증이 예상된다. 인구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체로 정부의 추계대로 현실화된다. 시기의 차이나 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정부의 추계대로 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가 급증한다면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미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포화 상태다. 대표적으로 강남역 오피스텔이 그렇다. 공급이 수요를 한참 초과하고 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찾기 어려운 것이 자유시장이다.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1. 불황기, 가격 바닥, 거래량 바닥.
급매물은 쌓여가는데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한산하기 그지없다.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다. 부동산 경험이 많은 프로들의 물량 줍기가 시작된다. 이 회복 진입기, 가격 바닥, 거래량 증가. 회복기에는 거래가 시작되면서 급매물이 먼저 소진된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는 다소 올라온다. 단 이전 침체가 급락이었는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하락했는지에 따라 회복기 모양이 매우 다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가격이 급락했다. 따라서 2009년 회복기 모양은 발빠른 매수세가 밀려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급매물이 소진되었다. 매도 호가도 순식간에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반대로 유럽 재정 위기 바닥이었던 2013년 회복기는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거래량만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고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대개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호가 상승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용기 있는 일반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 3. 회복기, 가격 상승, 거래량 정상화. 사람들의 미래 전망이 살아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된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량도 평상시 수준에 가깝게 된다.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용기가 필요 없다. 발빠른 사람이면 이때 매수에 동참한다. 4. 호황기, 가격 급등, 거래량 감소 시작. 급등한 가격 부담으로 거래가 다소 준다. 분양시장 경쟁률도 하늘로 치솟는다. 잠재 수요자, 즉 미래 매수 대기 수요까지 매수 시장에 동참한다. 호황기 후반과 침체 진입기 정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뒤늦은 불인이들이 다시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까봐 영끌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다. 5. 침체 진입기, 가격 유지, 거래량 급감. 초기에는 거래 없는 호가 급등이 나온다. 호가가 너무 높아서 매수자가 얼른 매수에 동참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점 찍고 가는 상한가, 바로 점상이다. 가끔 한두 건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호가를 정당화해준다.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거래량 빈사 상태가 나타난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상태로 보면 된다. 6. 침체기, 가격 급락, 거래량 바닥.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멈추면서 가격 급락이 발생한다. 시장 전체가 가격 하락에 무게를 두고 거래량이 씨가 마른다. 매도자들은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 급매물을 부르면서 호가를 낮춰간다. 매도자는 팔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매수자들은 등을 돌린다. 호황기 끝자락에 영끌 매수자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누구든 불황의 바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을 것이다. 팔아야 하는 사람은 호황의 끝일 것이고 실제 매매는 그 반대로 한다. 집값이 끝없이 올라가면 내 집 마련을 영원히 못할까봐 불안해진다. 할 수 없이 영끌로 매수에 동참한다. 분양시장도 초화랑을 기록한다. 그리고 나면 버블이 터지고 집값이 하락한다. 내 투자 원금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은행 대출금만 손에 남는다. 아파트 현관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소유가 되어버린다. 신축 분양도 마찬가지다.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평생 모아온 천약 가점 한 방에 쏟아부어 당첨되면 기쁨은 그때뿐이다. 아파트 준공 때까지 어렵게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내야 하는 입주일이 되면 집값은 폭락해 있다. 분양가 아래로 미치고 팔 수도 없고 불안한 나날이다. 내 집을 팔고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형언할 수도 없고 내 집이 팔려야 입주할 텐데 급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내 집을 싸게 팔아서 집값 내려간 신축에 입주해야 하니 이중의 손해다. 팔아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갈까봐 팔지 않고 버틴다. 내놨던 물건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다시 들여놓거나 가격을 올린다. 거래가 성사될 까닭이 없다. 욕심을 버리기도 어렵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오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나 과다하게 영끌로 매수했던 사람들은 급매로라도 팔아야 한다.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가격 하락에 추가 하락을 부른다.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팔리지 않는다.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 싼 값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거래가 성사된다. 정든 내 집이라 아쉽기도 하고 고점 가격이 생각나서 아깝기도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 어렵게 매도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쓴다. 하지만 불사 그것이 바닥 신호였다. 그때부터 매수가 몰려들고 급매물들이 소진되어 간다. 1년만 더 참을 것을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부동산 가격이 20-30% 하락하여 목표 가격대에 접근하면 혹은 공포지수가 급등하여 7에서 80까지 치솟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 탐색을 시작한다. 뉴스와 정부 정책을 지켜보고 목표 단지 부동산도 정기적으로 돌아다닌다.
부동산의 할인폭이 그 큰 급매물을 누적되면 그때부터는 매수기의 폭작 시점이다. 그리고 TV 9시 뉴스나 주요 언론사 일면이 부동산 침체 뉴스가 다뤄지면 거의 때가 온 것이다. 몇 번 반복해서 침체 뉴스가 나오고 집을 못 팔아서 바로 동동 구르는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부 부양책이 발표되기를 기다린다. 첫 번째 부양책은 약한 대책으로 나온다. 두 번째는 조금 센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오면 곧바로 움직여야 한다. 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망할 정도로 추락하진 않는다. 고를 지나면 오르막이 나오기 마련이다. 전고점과 비교해서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되면 눈을 질끔 감고 매수에 나서야 한다. 매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다시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불인이의 영끌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에 동참할 때는 대개가 매도 적기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다. 주식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러 나타날 때는 영락없이 상투 끝이다. 불인이가 영끌한다는 것은 집값이 끝없이 올라갈까봐 불안감에 집을 사러 나서는 것이다. 바로 호황기 끝물의 현상이다. 영끌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소득 수준에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 상황이란 의미다.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한 명이나 두 명 그럴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영끌에 나서는 일은 지속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들 잠재 매수 대기자들까지 다 자기 집을 매수하고 나면 더는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살포하면 무조건 자산시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또는 그 중에 어떤 종목, 어떤 아파트인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갈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살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의 가치는 추락하고 자산 가격은 이를 발행하여 상승한다. 물론 이것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의 시장 가격이 올라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럴 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재빨리 자산에 올라타서 돈의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 자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돈이 늘어야 돈의 가치가 방어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2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올 버블 붕괴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가계의 재무 구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나쁘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럽은 이후 재정 위기로 혹독한 가계 구조 조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은 근래 들어 최고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가계가 건전하다. 한국 가계만 유독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미국보다 재정 위기의 유럽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사상 최악의 부채 부담이 우리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지금 부동산을 사면 1, 2년간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 있겠지만 버블이 붕괴되고 난 후 부동산 가격은 현재 가격을 훨씬 밑돌게 될 것이다. 지금 사면 버블 붕괴 후 수년간 마음고생을 해야 하지만 몇 년만 기다리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은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는 장세이다. 이미 성장의 폭발력을 키워가는 세 가지 산업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사물 인터넷과 통신 산업이다. 그리고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한 산업은 우주개발 산업이다. 2030년, 40년이 되어도 가장 월등하게 실적을 낼 기업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무한으로 확장하고 질병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내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바이오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치료제에서 예방을 위한 백신까지 개발하는 제약 기업이다. 마지막은 이들과 협업해 시장을 만들고 개인들의 삶을 관리하는 보험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돈을 벌려면 돈에 관한 잘못된 세 가지 생각을 버리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버리는 결과가 생긴다. 돈에 관한 가장 흔하고 잘못된 생각은 첫째,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옳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 투자해 그들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만든 돈을 더 능력 있는 곳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다만 투자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느리더라도 지속해서 성장하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만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모두가 살 때 사야 하고 모두가 팔 때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자산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 모두가 살 때는 가장 비쌀 때고 모두가 팔 때는 가장 쌀 때이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셋째, 목돈을 모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투자는 쓸 돈을 아껴서 월급날마다 혹은 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목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다. 투자로 만들어진 목돈은 계속 복리로 속도를 높이면서 커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버블이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 돈의 힘으로 자산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흥에 겨워 파티가 정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파티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나와 내 자산을 돌아보고 파티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갑자기 파티가 끝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못 알게 되고 더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과거에 파티가 열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파티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대목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버블이 터질 것은 자명한데 미국의 경착륙을 각오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에 나설까? 둘째, 버블 붕괴를 각오하고도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참에 경쟁국들을 다 망가뜨리고 패권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버블 붕괴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야만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너무 달아올라서 그냥 놔두었다간 버블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무조건 금리 인상이다. 통화를 환수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 경제가 더욱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염려하기에는 자국 경제가 훨씬 더 급하다. 그러니 제발 미국 연준이 한국 주식시장에 버블이 터질까봐 금리 인상을 살살 할 것이라는 믿음은 갖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은 금융 패권과 신산업 패권을 바탕으로 군사 패권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버블 붕괴는 미국에 있어서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다. 굳이 다른 나라 버블 붕괴를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 버블이 더 크게 터지면 터질수록 미국은 이익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 버블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오로지 자국의 타격이 크게 돌아올 때만 해당한다. 2023년 버블 붕괴는 미국의 붕괴가 아니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미국도 어렵게 만들겠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미국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2008년 이후 15년간 형성된 버블이 한 번에 터지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고 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부수적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외환 위기라는 관점에서 하나 더 눈여겨볼 나라가 있다면 베트남이다. 신흥 고도 성장국이고 항상 외화가 부족한 나라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수년 전에 아파트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바 있고 이때 발빠른 강남 여사들이 대거 투자했다. 다음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파트 투자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